입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식 회동을 가졌고요. 회동이 끝난 지 1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는데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 앞서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 모두 발언 자리에서 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꺼내서 민감한 사안을 포함해서 15분가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평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강하게 호소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날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식부터 가야겠지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늘 2시간 넘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두 사람 간의 만남이었고요. 우선은 윤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 모두 발언 이야기 현장 소리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또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웃음소리도 들리긴 했지만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뭐 실제 오는데 한 700일까지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했는데 그 다음부터요. 이후의 발언 상황들을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모두 발언하면은 취재진들 좀 퇴장을 하고 안내에 따라서 그 비공개 회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뭐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안내받고 퇴장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를 쭉 꺼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면서 약 15분 동안 두 사람 간의 대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이 이어졌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뭐 대략 보면은 민감한 얘기부터 뭐 민생이나 여러 가지 현안 관련된 얘기까지 있었는데 우선 뭐 내용들 다 접하셨을 테니까요. 전체적인 그림 평가 여명 행정관님 먼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주로 듣는 자리라고 하신 네. 만큼 이렇게 언론이 안 빠진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모두 발언 순서를 양보한 것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면서 협치의 명분을 먼저 내세운 것 역시 국민께서 보시기에 기다렸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 대표께서 언급하신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네. 국방부의 조사는 법적 권한이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수사 외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권한입니다. 역시 아직 수사 중이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로 한계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발휘돼야 하는 것이지 네.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 특검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 대표께서 과도한 거부권과 청문회 무력화 그리고 시행령 정치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이렇게 예컨대 의료개혁 같이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그런 법안들이 아닌 갈등 이익당과의 갈등이 아닌 예컨대 정부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 조정법이다라고 부르는 노랑봉투법, 네네. 그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이렇게 여야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이고 민생과 직결한 문제이니 만큼 수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 수기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과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네.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요 별도의 뭐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고 각각 민주당 측도 대통령 측에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식은 나오면 또 알려드리고요.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어쨌든 총선의 민의를 좀 존중해 달라라고 하면서 주요 나온 얘기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일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이야기가 올라올까 했는데 특검 얘기, 최상병 관련된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포함한 주변인 분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면 좋겠다. 꽤 민감한 얘기 많이 먼저 던졌습니다. 뭐 할 말 제대로 다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협치의 키를 놓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뭐 연금 개혁이나 의료 개혁 관련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신 만큼 네. 어쨌든 이게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언급하고 총선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내세운 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쓰여진 그리고 잘 계획된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대통령께서 기계적으로 듣는 신용만 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예. 뭐 브리핑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듣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정말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지경에 이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부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달라는 것은 그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나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그 지난 2년을 되짚어보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인식하시고 반성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당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간의 어떤 회담 관련된 합의문은 뭐 별도로 없다. 그리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답변들이 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합의문이 없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이제 현안에 대한 어떤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당장은 합의문은 내기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대화 타협의 여진이 있겠다 싶었던 게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할 말을 다 하긴 했습니다. 뭐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예. 각종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제는 많았지만 사실 어디에 더 방점을 찍어서 어디에 이제 주목을 해서 얘기했는가 했을 때 저는 좀 민생 현안 위주로 좀 강조를 했다고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어떤 특검법 이런 이슈들보다는 뭐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민주당도 이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또 오늘 또 문제가 된 이제 기사에서 좀 화제가 된 게 네.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제 한마디 넘어가고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이 가족분의 여러 의혹으로 이제 잘못돼서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직후에 민주당 공보국에서 바로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정정한다 이렇게 냈었거든요. 전 이걸로 봐도 이제 좀 확전을 좀 경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 이게 뭐 싸우자라고 이렇게 모두 발언에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지층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상대로도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했지 막 진짜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럴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전례처럼 기자들이 퇴장하고 나서 비공개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쫙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 이렇게 봤다. 저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어쩔 수 하나였다고 없는 보는 게요. 선택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거 없이 예. 그냥 회담만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합의문도 오늘 뭐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 그럼 지지층들이 또 이제 가가지고 협치하는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니냐, 네네. 들러리 선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 할 말을 하는 건 필요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내용이 꼭 뭐 정부와 싸우자 이런 거는 좀 아닌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 향후에 뭔가 이제 여러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에 있어서 그래도 예. 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824님 일단 만나는 건 좋은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죠. 첫 술에 배부를까 협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고 남유림님 오늘 만남을 계기로 정치권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브리핑 내용 또 들어오는 부분 보니까요. 일단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은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왔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그러면 증원 숫자까지 포함한 내용일지 아니면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대전제는 뭐 같다. 뭐 이런 공감대 형성일지요. 숫자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건 네. 의대 증원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거죠. 의료개혁이라는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네네.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키를 잡고 이걸 정부에서만 풀어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공론화 특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의사들과 직접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좀 달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좀 내어달라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대통령 대 의사들의 싸움이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계속 반박하고 의사들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교수사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대통령실이 끌고 가는 게 맞냐.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이 부연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입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통령 차원에서만 풀게 냅둘 수 없다. 네네. 국회로 좀 공을 넘겨달라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지금 들은 거 잠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도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했고요. 연명 행정관님 그리고 둘째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언제 이렇게 정례적으로 만나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총선 이후에 총선의 결과로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잖아요. 당연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정부가 입장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아마 오늘인가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오히려 한번 이 영수회담을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요. 이게 아마 영수회담이 정례화가 된다면은 예, 전 예. 단점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를 하는 국회가 정치의 산실이에요. 예. 근데 영수회담이 정례화가 돼버리면은 좀 국회 정치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가요. 우리가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가. 뭐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패널분들도 무엇보다 민생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는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동수 대표님? 이제 뭐 보편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재원이더라도 예.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지급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예. 저는 이거는 뭐 이제 크게 막 첨예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주 대화하다 보면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양당에 저는 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단순히 추경으로 예산 찍어내서 그걸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면은 어떻게 마련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국가 경제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재난지원금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 분명히 이제 지역화폐로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매출 신장이나 이런 데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예.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걷어서 그걸 이제 뭐 나눠준다면은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이렇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 방안까지 좀 여야가 같이 좀 논의를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생 관련해서는 또 민생 어떤 협의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이 국회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선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줬거든요. 박성민 비서관님,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일단은 국회를 먼저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달라라는 함의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국회에서 결정됐던 사안들,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들에 대해서 9차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게 된다면, 뭐 원래 이제 기존에 취재하는 반대로 예. 대통령의 이 목소리만 너무나 커지고 일방적으로 좀 야당이 협조 요구만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네. 민생 정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거랑 별개로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그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네. 만들었고 이름은 협의체라고 하나 사실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제1야당을 뭔가 사용하거나 활용하려고만 한다면 사실 오히려 반감이나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여명 행정관님,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실 입장, 또 국회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예. 그 전까지 영수회담을 좀 지양해왔던 이유가 예. 그렇게 되면은 여의도 정치가 실종된다. 당대 당으로서 정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도 사실 박성민 전 최고랑은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당대 당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근데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네. 정치 그냥 여야 정당들이 풀어낼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2013년 말에 철도 노조가 당시에 크게 파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수서발 KTX 자회사 SRT 설립 놓고서 이제 철도 노조가 굉장히 크게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랑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이 나서가지고 철도 노조 설득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 지금 이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양곡법이든 간호법이든 당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그냥 이제 한쪽이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가고 네. 대통령에게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왔는데 이제 연금 개혁이나 의료 개혁 같은 문제는 특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야겠지만 여야가 좀 이런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이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안 관련된 얘기는 이게 나왔네요.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요. 이런 얘기를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어떤 재발 방지책, 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좀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에서 뭐 영장 청구권을 갖는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계속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해요. 박성민 비서관님이 해석하시기에는 어떤 해석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자세는 열린 것처럼 보이나 네. 어쨌든 부수적인 조건을 단 걸로 보이는데요. 부수적 그러니까 조건이요.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에 안 드시는 조항들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중에 뭔가 수정이 된다면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이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사실은 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유족들께서 주장하시고 원하시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후퇴한 안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다는 것을 좀 대통령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이 특별법이 굉장히 좀 악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시선으로 법안을 바라보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시선으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검사 윤석열의 시선에서 벗어나시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예.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초반에 두 분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염혜 행정관께 좀 여쭤봤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전재영님, 종종 만나자는 건 밥 한 번 먹자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닐까요? 정말 종종 만날지 빈말로 끝날지 세 분의 관측은 어떤가 하는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총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께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총선 직후에 대통령께서도 좀 통렬한 이런 반성을 했다. 앞으로 정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네. 전 이번 회담 성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그 협치에 대한 모두 발언 성격에 해당한다고 봐요. 네. 앞으로 중요한 뭐 이슈들, 뭐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거대 야당 대표에게도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1374님, 의료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니 협치가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영수회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시고요. 송유성님, 이 회담이 정례화된다면 결국 민생이 대화의 주제가 되겠죠. 환영합니다 했습니다. 뭐 오늘 하여튼 이런 만남에서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 이야기, 뭐 오갈 수 있는 거는 많이 오갔다 싶은데 뭐 그렇다고 답을 딱 냈다, 뭐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건 없었고요. 양쪽의 브리핑이 진행됐고 진행 중이고요. 공감이 간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의 이견이 서로 나온 것도 아까 뭐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동수 대표님 지금 오늘 두 사람의 만남으로 어떤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물론 평가가 계속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득, 뭐 실, 이재명 대표의 득 내지는 실, 뭐 이미지적으로도 괜찮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양쪽 다 그래도 얻어가는 게 많은 회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본인이 할 말을 다 했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중도층까지도 호응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가장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잘못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고집불통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야당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적어도 이제 지지율 반등에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전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더 모이냐 마냐는 이제 앞으로의 뭐 지지율이 이제 어느 쪽 어떻게 변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박성 비서관님 그런 얘기도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회담 오늘 보면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배석자분들까지 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오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국회의원 배지도 아니고 뭐 다른 배지도 아니고 태극기 배지만 딱 달고 참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참 뭐 저도 이 당의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서 개인적인 추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과거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 태극기를 가슴에 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모양이 완벽히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그 태극기의 정치학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외교 기조 그리고 일본을 향한 그런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그런 의미로 그때는 태극기 배지를 달았었는데 네. 이번 배지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던 만큼 또 그게 단순히 그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염혜 행정관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21대 국회 막바지 상황에 어떤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협치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물론 말씀들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네. 한번 제가 뭐 여의도 분들한테 취재를 해봐도 5월 임시국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뭐 예컨대 뭐 여러 특검법들을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께서는 이 내용 포함해서 아까 이동수 대표께 여쭤봤던 것처럼 양쪽의 득실은 뭐가 있다고 평가하시겠어요? 오늘 회담으로. 저는 일단 그 제1야당에게 그 예. 표를 몰아주셨던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 대변할 수 있었던 것.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좀 해소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회담 의제를 서로 정하고 그 회담 의제가 정해졌던 선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 저는 합의문까지도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 회담이 종료되고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하면서 일방적으로 각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견을 한 번 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되풀이하는 것일 뿐 이게 뭔가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실제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이미 소상공인이나 서민금융 지원은 확대 지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지금 비공개 회담에서는 두 사람이 따로 단독으로 혹은 독대했는가? 지금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그런 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또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요. 국무총리 관련해서 뭐 인선이랄지 이런 얘기 전혀 나온 게 없었다고 네. 합니다.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일단은 지금 이제 양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각각 3분씩 또 배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터놓기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이 첫 회담이니까는 뭐 이제 첫 회담부터 그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네네. 앞으로 이제 만나다 보면은 또 두 분이 양자가 이제 독대할 수도 있는 그런 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 총리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보면 좋지만 예. 사실 총리가 뭐 바뀐다고 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막 다른 행보를 보이고 이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 총리는 뭐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래도 뭐 그대로 유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 가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 개혁이 이제 또 현장에서의 의료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심화되면서 환자분들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빨리 이제 이 문제를 좀 두 분이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정리하면은 합의문은 없었고요. 그리고 의견 일치한 부분도 있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을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의료 개혁이랄지 특검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 얘기 나왔고 무엇보다 소통과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종종 보자. 끝날 때 정례 회동 앞으로 언제 보자라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필요시 만나겠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민주당 브리핑까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현안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각 가까워지면서 정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군자교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이상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동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영동대교부터 정체고요.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광명역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금천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분기점에서 송산마도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2시간 넘는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이견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요.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적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돌고 돌아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또 당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각종 정치 현안 이야기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의원님도 조금 전에 속보 내용들 쭉 들으셨죠? 예. 윤 대통령과 또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 내용들 보셨는데 뭐 여러 가지 현안 얘기들 많이 쏟아졌고요. 특히나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쭉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께서 들어야 할 부분 또 반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현안을 놓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를 기대하는 건 좀 이른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앞으로 계속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민생을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 대화하고 의논할 상대가 되는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이런 거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또 그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거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하는데 정책을 펴는데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또 있고 못 받아들이는 건 또 못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특히 이제 국회에서 처리될 거는 여당이 나서서 야당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또 조율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거는 받아준다 만다 이렇게 약속하기 어려운 정치적 현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처음 만남으로서는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분이 앞으로 계속 기회 된 대로 만나자고 약속한 걸 보면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성과도 있다고 보고. 뭐 구체적으로는 의료개혁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거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정치 현안들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당에서 국회에서 또 의논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당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당부하는 글이셨던데 우선은 이런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회담 후에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이 만남이 의미가 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요? 일단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대통령께서 맞춰주셔야죠. 국민들은 겸손한 대통령, 또 소통하는 대통령, 또 그 국정 과제를 잘 풀어가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에 맞춰줘야 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신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야당의 범야권의 대표라는 정치적 또 신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자 쪽에 치우쳐가지고 정치적인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그걸 구분해서 사법적인 부분은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뭐 경찰, 법원 이런 데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맡겨두고 정치적인 실체로서는 어쨌든 야당의 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의논해야 될 파트너를 인정해야 하고 오늘 합의한 것처럼 기회될 때마다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또 그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국회 한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대통령과 당정을 일체라고 하지만 또 여당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 이거는 대통령께서 또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식의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또 어제 글을 보면요. 반대로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소수 여당을 국회 운영의 예. 주체이자 또 타협과 합의의 당사자로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 뭐 그런 걸까요? 본회의 직회부랄지 뭐 숫자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지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국회 파행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거는 그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의 뜻만 관철되는 국회. 네. 말하자면 국회라는 말이 대표 회의를 줄여서 국회인데 예예.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의 대표인 국회처럼 운영을 해왔거든요. 반쪽짜리 국회인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 기능에 파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패싱을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려고 해왔고 그건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네네. 좌지우지하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 정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따라서 하는 그 정당인데 국민의힘하고 대화할 거 뭐 있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하면 되지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된 패싱을 해왔는데 예예. 여당을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해왔는데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네.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수적 우위를 밀어붙여서 덜러리 노릇만 강요한 것이 국회 파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정부가 무능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고 집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발목 잡고 흔들고 흠집 내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해서 집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고 해서 지지율 떨어뜨리고 일 못하게 해서 집권하면 집권해도 그 정권도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건 또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그 두 양자 회담 이후에 뭐 언제 또 다시 만난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만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공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만남이 더 자주 혹은 뭐 정례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지요? 정례화까지는 뭐 좀 이런 감이 있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이슈 특히 이제 웬만한 거는 국회 안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조정 타협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는 일, 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일, 또는 정파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또는 때로는 여당 대표까지 같이 동석시켜서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꼭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식으로 정례화까지는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개인 말씀 잠깐 좀 해보면요. 하여튼 이번 총선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4선에 성공하지 못하셨는데 물론 뭐 출마 지역구를 옮기시는 바람에 어려워지셨던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참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너무 갑자기 선거 코앞에 두고 그쪽으로 옮겨서 시간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나마 그 짧은 시간도 기존에 나와 있던 9분의 그 후보들의 반발이나 이 저항에 이제 발이 묶여가지고 제대로 못 뛰고 시간을 이제 그 허비를 하고 실제로 선거 뛴 시간은 정말 짧은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이 선거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되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얻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영남 지역은 보수당의 손을 들어줬다. 근데 또 예.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면 이건 예전과 다른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예. 여당이 마음을 영남 지역으로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예. 목소리 있는데 의원님은 영남 민심 이번에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18석 가운데 17석을 우리가 가져왔지만은 전체 야당 민주당 후보들이 다 40% 이상 득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한 5%만 더 가져가면은 이제 전체가 이제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이번에 확인한 셈이죠. 네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거 중간에 국회에 올라와서 소통관에서 대통령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도 네.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 당원들의 지지자들조차도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올라가서 이게 회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네. 당원이나 지지자들조차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우리 지지자고 당원들인데 예. 그런 변화도 있고 지금 영남 지역은 우리가 좀 고령층 지지자들에게 의존한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네. 지금 40대, 50대들도 조금 있으면 50대, 60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586 세대예요. 그래서 영남에 있지만 그 40대, 50대들은 벌써 이제 586의 세례를 받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 50대, 60대 또는 60대, 70대가 되면 고령층에 의존한 우리 정치 국민의힘의 이런 그 승패 구도도 근본적으로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이번에 확인한 선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당내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 일단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 고문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일단 뭐 평가 중에서는 관리형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하지만 예.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일 것 같은데 예. 의원님의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대한 평가부터 우선 잠깐 들어볼게요. 뭐 관리는 깔끔하게 좀 손색 없이 하실 분이긴 한데 예. 황우여 대표님의 그동안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꼭 그런 역할에 머무를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네. 법조계 판사로서도 고매한 판사로 법관으로서 오랜 생활을 하셨고 예예. 또 내각에서 부총리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하시고 당과 정치를 잘하는 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올곧고 바르게 살아온 분이고 예. 어디에 뭐 법원에 있을 때나 당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을 때나 그리고 그 생각이 가끔씩 저도 이제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그 선거 기간 중에도 비 오는 날에 김해까지 내려오셔서 산조 연설을 해주고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예예. 예, 그런 제가 아는 이분은 굉장히 맑고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지금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이 시기에 비대위 또는 전당대회를 좀 더 쇄신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비대위 역할에 대해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어도 좋을 만한 분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뭐 그 이상의 역할론까지도 기대하신다는 평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요. 지금 예. 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지금은 당원 투표 100%인데 이거 예. 뭐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예. 있거든요. 예.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봅니다. 됩니까? 왜 그런가요? 예, 우리 결국은 나중에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우리가 이겨야 되고 네. 우리한테 표를 줄 분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 인사, 정책, 노선 이런 모든 부분에 표를 주는 국민들의 이 바람이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분들이 보편적인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로만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그런 성향에는 맞지만은 네. 이 중도를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는 아니라도 50% 정도는 결국은 당내 선거지만은 당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일궈내는 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그 지지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안목과 감각을 지닌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되고 그거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당대표 말고요.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지금 예. 김도읍 의원께서는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셨고요. 뭐 예. 현재까지 거론되는 분들 보면은 박대출, 김성원,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의원 등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일이 사흘 남았나요? 근데 의원님 아무도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우선은 이거는 왜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물증은 없지만은 예. 그동안에 그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네네. 이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이번에는 좀 빠지라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있든지 또는 이번에는 그 원내대표 맡아봐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결국 악역만 담당하게 되고 욕만 듣게 되고 내 정치 이력에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뭐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 해서 시키셔도 하기 싫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둘 다든지 뭐 그런 걸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지금 그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 걱정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 대통령 의원님 SNS 중에서요. 예. 이런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퇴행적인 사태에 대해서 예. 내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다. 예. 내부에서 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원내 지도부 선출이든 당 지도부 선출이든 우리 당이 앞으로 살 길, 당이 살고 또 정부가 살고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는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당과 정부가 일대 쇄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거 하면 살고 그거 못하면 죽는 건데 지금 당에서 아무도 안 나오겠다고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나오겠다고 이름 나오고 있는 분 또 가만 놔두면 딴 사람 안 나오면 그 한 분으로 단독 추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분이 결국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었고 윤핵관이었고 측근이면서 그동안 당무에 깊숙이 개입해야 하고 공천도 개입하고 선거 그 과정에도 다 참여했던 분인데 네. 결과는 그 정권 심판을 초래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총선 참패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위치가 있는 것이고 책임의 무게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인데 거꾸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가겠다. 네. 당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 내가 당을 대표하는 대표가 되고 얼굴이 되겠다. 네네. 이렇게 나서는 거를 어느 국민이 이번에 그 우리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 가지고 그 야당에게 그 유례 없는 그 압승을 또 우리 당에는 그런 패배를 안겨준 국민들 가운데 어느 국민이 그런 그 흐름을 네. 그걸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그러겠습니까? 거꾸로 가네. 반성이 전혀 없네. 그리고 하나도 안 바뀌네. 그 뒤로 가고 있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인도 문제지만은 당이나 정부가 총선 참패 이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원내대표의 제 1번 조건은 비윤계인가요? 저기 개판은 상관없습니다. 예. 이 민심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예. 우리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당과 정부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표를 이렇게 던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뭘 고치고 뭘 바꿔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이면은 네. 사실 저는 뭐 당내에서 친윤 비윤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반대해온 입장인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네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이 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요. 청취자분 문자 질문을 통해서 대신 드려볼까 해요. 1918님께서요. 예. 조혜진 의원님 5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겠어야 하고 울음표시까지 주셨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5월 저희 그 21대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마지막 날이 5월 29일이거든요. 그렇죠. 5월 29일까지도 국회를 여는 회기를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당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은 민생 현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거라면은 네. 우리 당도 29일 자정까지도 국회를 열어서 같이 의논할 거에 대해서 100% 찬성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5월 국회에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내놓은 것들이 거의 다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정쟁적인 것들이고 민주당 의사만 일방적으로 반영돼 있고 우리 당의 의사는 배제되어 있는 일방적인 안건들만 잔뜩 올려놔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면 22대 국회 가서 자기들이 처리해도 되는데 굳이 21대 국회에서 이걸 무슨 틀고 가겠다는 생각인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당이 이 5월 임시국회를 동의해 줘야 되느냐, 회기 일정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민생 안건이라면은 고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대신 됐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가정의 달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홍보대사 배우 송일국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늘 가까이 있어 더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 하지만 우리 주변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난 17의 재우 역시 그런데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후 누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재우. 얼마 전 곁에 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삼남매의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힘겹고 벅찬 생활. 하지만 곁에 남은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며 재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잠이 들 때까지 체육교사라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재우. 작은 바람을 물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누나 동생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기특한 삼남매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나들이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겐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과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6.1도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은 오늘도 서울처럼 많이 더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지역이 많아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당분간 내일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평년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4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되고
되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대전이 24도, 광주 22, 대구 26도, 부산은 21, 강릉 19도 등으로 전국이 16도에서 26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과 5월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모레 이렇게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 자주 반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충북과 남부 제주에 비가 약간 더 온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남부와 제주의 경우 내일 이른 새벽에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낮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 일부에 소나기 형태로 비 예보가 또 들어있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도 남부 일부에 비 예보가 있어서 자주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일시적으로 이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당의 역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5월 국회 개회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1대1로 대화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의료개혁 논의에 대한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증원 백지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오늘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사흘 만에 재소환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부모와 자녀, 또 배우자나 형제처럼 이 돌아가신 분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강제 유산 배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 제도가 그럼 왜 생겼고 지금은 왜 헌법 불합치라는 건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예, 우선은 이 우리 민법에 이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게 1977년이던데 그때는 이런 제도가 왜 생겼던 건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77년경이면 대부분 농경사회, 농사짓는 대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그 당시는 아버님이 장남한테 재산을 전부 다 주는 네. 간행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남한테 이렇게 상속재산인 토지나 뭐 송아지나 이런 걸 다 주면 나머지 딸들은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니
있으니 네. 법적으로 최소한도의 일정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주어라라는 게 유류분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고요. 네네.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한다. 가족의 이 어떻게 보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해야 되는 취지가 있다라고 이제 유류분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네. 지금 이런 대가족도 아니고 같이 모여서 뭐 농사를 같이 하거나 산업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핵가족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유류분 제도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 요새 뭐 혼자 사는 가구도 많고요. 또 핵가족도 많고 여러 가지 시대상을 반영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한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뒤에 좀 더 들어보고요. 그러면 지금 유족들이 일정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를 법으로 규정을 한 게 이 유류분 제도인데 일정 비율은 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뭐 이게 비율이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존속 비속 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제 자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들, 딸 있는 세 남매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아들이 모두 재산을 상속받도록 유언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씩 원래는 유언장 없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딸들에게도 주어지잖아요. 예, 예. 법적 상속 지분이. 네네. 여기에 원래 법적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곱한 6분의 1이 유류분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억을 남기셨고 네. 12억을 전부 아들에게 줘라. 유일한 뭐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6분의 1인 유류분 지분은 그 딸에게 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형제자매 같은 경우 형제자매는 뭐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언니나 오빠가 되겠죠. 그분들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은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유류분 제도이기 예. 때문에 내 재산으로 내가 예쁜 자녀한테 다 주고 싶지만 또는 요즘에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익재단 재단법인에 기부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10억을 재단법인에 기부를 했지만 이 다른 상속인들이 내 유류분을 지키겠다라고 소송을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그중에 일부는 그 상속인들한테 반환이 된다는 게 유류분인데 네. 지금은 그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형제 자매분은 위헌이다. 뭐냐면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는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안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이분의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형제 자매까지 이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판결이 났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데 2010년하고요. 2013년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위헌 내지는 또 헌법 불합치 판단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핵가족화 말고 지난 10년 동안에 합헌이 이렇게 위헌과 헌법 불합치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이 상속 재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예전에 농사를 같이 지니까 내가 힘들면 형제 자매들이 뭐 며느리가 삼촌에 누구까지 와서 같이 돕고 이런 상속 재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는 거의 별산 남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상속 재산에 대해 형제 자매가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요즘 형제 자매들이 명절 아니면 뭐 얼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절 때도 잘 못 보는 가족들도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유대보단 단절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내가 이제 손정혜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은지는 나의 자유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가 죽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제약하면서까지 꼭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수십 년 동안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유류분권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헌인 게 그 형제자매가 위헌이 난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구하라법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사건 사고 이후에 수십 년간 버렸던 부모가 나타나서 갑자기 상속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는 아예 위헌이고 자녀와 부모,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부양을 안 하거나 양육을 하지 않아서 거의 폐륜에 가까운 유기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유류분 주는 게 타당한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친모가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여러 가지 소송 결과 40%의 상속 지분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류분으로 치환해서 생각했을 때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너무 안 했을 경우는 네. 이 부분은 상실 사유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일단은 뭐 내년 말까지는 효력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정지시켜버리면 대혼란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개정 시한을 준 것이고요. 예. 개정 시한 이후는 이제 위헌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도 이제 유류분 청구 계류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개정 시한까지 조금 미뤄서 재판을 하거나 그 좀 추정이라고 해서 기일을 이제 조금 미루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네. 지금 폐륜 행위 포함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개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현행법 효력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당장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이 형제나 자매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형제자매는 단순이연 났으니까 당연히 기각 기각이고요. 대상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유류분 상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느 경우에 상실시킬지를 이제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되니까 일단 법 개정 이후에는 이 법 자체는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똑같이 기각이 나올 것 같고 예. 다만 이 법 개정으로 구체화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이제 다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쭉 들어보면은 뭐 지금 헌법재판소도 전국 각급 법원에는 지금 유류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걸린 뭐 유류분 소송 판결 같은 경우는 좀 미루자는 요청도 많아지겠어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죠. 빨리 판단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미룰 수 있는 미루자 하는 쪽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법원에선 이건 헌법 불합치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판단이니까 법 개정이나 그 이후의 상황을 이제 두루두루 살펴서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류분 청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속은 어느 집안에서나 발생하잖아요. 네네. 특히 유언이든 또는 생전 증여로 어느 한 특정 상속인 뭐 예를 들면 딸에게만 모두 줬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툼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10년 새에 유류분 소송이 3배 늘었다. 3배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송의 어떤 양이 이제 발생을 하다가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쟁점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라서 법조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변모되는지 지켜보는 것이고 기본 취지는 상속재산 그 사람 재산을 만들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유류분도 받지만 노력하지 않고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차 상속권이든 유류분권이든 배제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 취지가 이제 이번에 헌재 결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육비도 한 네. 20년간 주지 않다 갑자기 유류분 달라고 나타나는 것은 그 민심에도 반하지만 이제 법에서도 허용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도 기여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폐륜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폐륜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손가락 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폐륜이라는 것을 물론 뭐 누가 봐도 분명한 폐륜이는 사례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게 먼저 궁금하네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양육비를 20년간 주지 못했는데 정말 악의적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인데 안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악의 유기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권리를 박탈해도 무방한데 예를 들면 축출당했다.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찾아오지도 마. 양육비도 안 받을 거야. 너는 우리랑 남남으로 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못 만난 경우까지 배척을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하나 들 수 있는 거고요. 집집마다 사정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보통 한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는 보통 1-2명. 나머지들은 그냥 적당히 보죠. 그리고 한 명은 아예 의절해서 뭐 단절해서 사는 경우. 근데 의절과 단절의 사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상대방이 차별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학대를 해서 의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그 개인의 어떤 가정사를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보니까 입법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 상속권과 관련해서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권 상실 사유를 이런 부양 의무를 불이행하는 걸 넣자라고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예. 또 법이 전부가 아니라서 법인이 일정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놓으면요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법이 나오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적정 부분은 정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의 유기,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악의 유기. 내가 진짜 장애를 얻어서 교통사고를 해서 일을 못해서 양육비를 못 줬다. 네네. 이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법의 정신이 차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9449님 법을 떠나서 가족인데 가족처럼 지내지 않고 도를 넘은 행위를 한 사람이 유류분을 상속받는 일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아까 그 구하라법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그 이런 유류분 청구 관련해서는 국회에 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더라고요. 사라졌던 모친이 자녀의 사망으로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여론 형성도 꽤 됐었고요.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엄마랑 구하라 씨가 예. 단절된 상태로 수십 년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또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망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상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속 상실 사유라는 결격 사유는 보통 뭐 살인을 한다거나 예. 유언장을 조작한다거나 허위로 만들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양육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방임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그렇죠. 일반 대중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서 나와서 상속 재산만 가져가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네네. 특히 구하라 씨 오빠 측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예. 법원에서 심리도 많이 됐지만 법이 그러하니 재판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없어서 일단 기여분 제도라는 걸 인정을 해서 그 구하라 씨 부친 측의 한 60%의 지분으로 상속을 하고 예. 친모 측의 40%. 그러니까 아무리 기여분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친모는 40%의 상속 지분이 생긴 거죠. 법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겠다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결격 사유에 이렇게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안 주는 걸 떠나서 아동학대에 이를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양육의무를 안 한 경우에는 네네. 상속권 박탈시키자 이런 법이 올라와 있지만 아주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야, 그런데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보면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이 조항이 개정 시한을 넘기고 방치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19년 4월에 형법에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2020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는데도 관련법 개정이 지금 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 현장에서 혼란이 많겠어요. 사실 입법부의 결단이 예. 빨리 필요한 상황이죠. 입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예. 일단 낙태죄는 지금은 처벌할 수 없고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전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네네. 헌법 불합치 이후에 어떤 처벌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주까지는 허용해 준다. 몇 주부터 몇 주까지는 이런 경우에 허용을 해 준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종의 단체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법무부 개정안이 14주까지는 허용을 하고 예. 이유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15주, 24주에는 여러 가지 사유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네네. 이것도 지금 논쟁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입법으로 이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만큼 사실은 입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려는 노력 그리고 입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견줘봤을 때요. 이 유류분 판단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빨리 민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예상한다면 어떤 사례가 예상될까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만약에 예. 누군가가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네네.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중에. 근데 법을 안 고쳐놓으면은 애매하잖아요.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거나 혼돈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유류분 예를 들면
유류분 상실 사건, 유류분을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폐륜적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일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판사도 혼란스럽고 변호사도 혼란스럽고 그 일을 겪는 당사자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빨리 머리를 맞대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해외 입법례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관련해서 기여분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도 특별히 부양을 얘기하고 있어서 특별히 현저한 의무 혜택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헌법 불합치 판단까지 나왔으면은 뭐 이런 법정은 국회에서도 뭐 쟁점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크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유류분 조항의 법은 이런 부분 아까 기준 규정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똑부러지게 개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조차 유류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나 노인 학대에 이를 정도로 학대에 이르러서 처벌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유류분 박탈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겠죠. 예.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람이 이 재산적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규준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육 의무나 부양 의무가 예전에는 우리가 양육 비를 안 주더라도 뭐 좀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세월을 많이 살아서 네네. 미혼모 중에 뭐 몇십 %가 양육비를 못 받는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동의 생존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양육 의무를 법에 따라서 이행명령, 과태료 처분이 나와도 주지 않는 경우 우리 배드파더스 문제에서도 봤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유류분을 박탈시킨다. 이 정도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까. 세부적인 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요. 이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 분할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이번 개정에서 좀 손볼 부분이 있는 지점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정에서는 그 기여분 제도에 관련된 걸 준용하지 않은 것을 헌법 불합치해서 비슷합니다. 사실은 증여를 많이 받은 자식은 보통 부모님이 간병을 오래 했거나 네네네.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산까지 포함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기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유류분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법 요번 현재의 결정의 취지는 효자, 효녀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단절되거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9196님이요. 저는 양자로 2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친자식이 있는데 일절 부모님에게 관심도 없고 간병도 안 해요. 이런 경우 양자로 25년 살았고요. 부양을 했고요. 상속 관련해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하시네요. 일단 친양자 같은 경우도 상속 권한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친양자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예, 그런 경우를 가정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 기여도 제도. 네. 특별히 간호하거나 간병하거나 병원비 내거나 이 사람 재산 지키는데 내 재산으로 뭐 재산세를 내주거나 이런 걸 특별 기여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 10% 20%의 어떤 기여도를 산정해서 조금 더 상속재분을 조정해서 높게 올려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요번에 이 기여분과 관련해서 유증제도에 대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또 부모님이 생전에 사전에 증여를 해주시죠. 유언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속의 권한을 확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내 상속을 받았는데 친자식들이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지가 되니까 그때 재판부가 기여도를 또 고려해서 유류분 반환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양자든 누구든 내가 효도를 한 자식들은 조금 더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유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드라마 많이 보면은 유언장 같은 거 딱 펴보면 딱 누구에게 뭘 주고 누구에게는 일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유언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가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상속 관련된 이런 분쟁들을 좀 더 줄이는 방안으로 유언장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가 싶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유언 제도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음을 입에 담는 게 금기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유언장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뢰라고 여기는 문화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가족끼리 소송에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상속 지분대로 상소를 하다 보니까 노력한 자식은 서운하고 그 받는 사람은 또 지키고자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그래서 유언장을 좀 적절하게 활성화되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게 이제 자식들이나 본인들이 이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르신들은 이 유언이라는 문화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고 유언장은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 생각이 다르고 내년에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게 유효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면 또 쓸 수 있다는데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괜히 상속 지분 가지고 자녀분들이 조금 싸울 수 있으니 적정하게 어떤 나의 생각을 좀 남겨두시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젊었을 때 현명하실 때 쓰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아프시거나 그럴 때 쓰셔가지고 유언 무효 소송도 많이 나가거든요. 약간 이분 판단이 흐려지신 상태인데 뭐 건강 예를 상태가 들면 치매 상태에서 쓴다거나 해서 조금 더 젊을 때 쓰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금융권 마다 이제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제도가 발달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한평생 이뤄놓은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나의 의사결정이 맞잖아요. 민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내 감정과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는 게 차후에 어떤 자식들의 분쟁을 줄일 수도 있다. 유언장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오히려 분쟁이 없도록 하는 장치일 수 있다. 유언 수정본, 최종 수정본, 최최종 수정본 어쨌든 마지막에 쓴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밀리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훈아 씨 가황이시죠. 어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막을 올렸는데. 네, 올랐습니다. 벌써 끝냈다고 네. 죄송합니다. 올렸는데 이번 투어에 앞서서 그 나훈아 씨가 그 편지를 한번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공개를 해서 네. 이거 사실상 은퇴를 시사한 거다. 이번 콘서트가 끝이다. 뭐 은퇴가 임박한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팬들도 많이 아쉬워했고요. 실제 콘서트 현장에서 나 이제 그만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셨던가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인천에서 이번 투어의 첫 콘서트가 이제 열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서트 타이틀이 2024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라스트 콘서트예요. 누가 봐도 마지막 무대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죠. 아니, 근데 올해 라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년엔 또 내년 라스트.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희망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어제 공연 도중에 나은아 씨가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한다. 이렇게 은퇴를 공식 선언을 했고요. 네네. 내 혼이 다 빠져나가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은퇴 소감을 밝히기도 거의 했습니다. 한 평생을 네. 노래를 하셨는데요. 그 나훈아 씨가 밝힌 은퇴 연도가 1967년이니까 올해로 58년 만이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 히트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무시로, 잡초, 뭐 홍시, 물레방아 도는데 예. 막 다 열거하자면 정말 입이 아플 정도죠. 그렇죠. 근데 이날 이제 나훈아 씨가 관객을 향해서 섭섭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거다. 가도 괜찮다고 했으면 제가 돌아서는 모습에 만약 여러분이 서운해 안 했으면 얼마나 슬펐겠느냐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아까 편지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그 편지가 이 콘서트 개최 소식을 알리는 편지였어요. 네네. 근데 이 편지에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밝혔었는데 당시 편지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 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예.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고마웠다고 외쳐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박수 봐도 칠 때 떠나는 네.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에 따르려고 네. 한다. 너무 시적이죠. 근데 개그맨 이경규 씨는 한 명이라도 박수 칠 때까지 네. 끝까지 하겠다 하시는데.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 어제 그 공연 중에서 혹시 그래서 왜 은퇴를 결심했는지 그 계기도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구체적인 계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전쯤에 은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5년 합니다. 전쯤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공연에서 머리가 이제 새하얀 할머니가 이제 나훈아 씨를 보고 오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이제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세월이 이만큼 왔는지를 몰랐는데 예. 그때 딱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은퇴 결심을 좀 굳혀가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 이제 어제 이 가왕의 무대는 여전히 화려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입은 의상의 가지수가 15벌을 넘었고요. 오프닝곡 고향역에 이어서 댄스곡 체인지, 고향으로 가는 배, 남자의 인생, 물레방아 도는데 18세 순위까지 6곡을 쉬지 않고 열창했다고 합니다. 야, 한두 곡도 이어서 부르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이건 젊은 가수도 하기 어려운 6 일입니다. 곡을 쉬지 그리고 않고. 이제 공연 시간이 2시간 25분 남짓 됐는데 이 시간 동안 22곡을 소화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뿜어냈다고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앞거는 마지막 곡 이제 사내를 부를 때였는데요.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이제 노래를 못 부른다. 여러분이 대신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네. 공중에서 이제 드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훈아 씨가 드론에 마이크를 떠나보내고 멀리 사라지는 마이크를 향해서 힘차게 거수 경례를 한 다음에 리프트를 타고 무대를 떠났는데 한참 뒤에도 이 관객들이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드론으로 마이크를 날려보낼 그럴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굉장히 뭉클한 장면 아닌가요? 옛날에도 제가 나훈아 씨 공연 이렇게 그 일정 진행하시는 관계자분 말씀 들어보면 거의 80% 90% 이상을 나훈아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네네. 반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 드론도 그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것처럼 나훈아 씨가 히트곡도 참 많지만 콘서트에서 보여주는 이런 쇼맨십 장치들 맞아요. 굉장해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이제 원조, 이 K-팝 팬덤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공연마다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항상 보이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여는 공연마다 족족 이제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요.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무대를 좀 암시하다 보니까 더욱 더 빠르게 이제 매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13회차 예매가 오픈됐는데 당연히 다 전성 매진이고요. 네. 이제 아직 하반기 공연 일정은 지금 전주 공연 외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말에 서울에서 은퇴식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할 건지 나훈아 씨에게 물어봤대요. 했더니 그런 답을 했다고 하시네요. 안 가본 데 가볼 끼다. 안 묵을 끼다. 안 봐본 거 볼 끼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기욕심까지. 참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신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엔잡러. 엔잡러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냥 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 숫자가 예. 100명 중 2명꼴이니까 절대 수치가 많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통계청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원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1분기에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2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같은 동년 같은 분기 때보다 20% 네, 그렇습니다. 넘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표본 조사니까 이제 그냥 명수로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작년 월 평균에 45만 1,000명에서 올해 55만 2,000명으로 10만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네네. 보통은 이제 엔잡러를 좀 많은 분 차지하는 연령대가 5, 60대 이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가 이제 그 연령대가 좀 많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본 직업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업을 여러 가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청년층하고 40대에서 이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진 겁니다. 청년층 네. 40대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맞습니다. 이 연령대에서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청년층이랑 40대 엔잡러 증가세가 30% 안팎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모든 연령대가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아니 40대 이하의 엔잡러의 비중이 증가세가 30%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내가 단순히 엔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이랄지 네, 뭐 할 수 네.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뛰어들 수도 있을 텐데 네. 혹시 요새 그 배달 부업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좀 늘어서 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나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제 타당성 있는 이제 추측인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플랫폼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 라이더 일인데 요런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제약도 없고 일자리를 이제 얻을 때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쉽게 그만둘 수 있고 그리고 탄력성이 높다고 뭐 하죠 후기 보통. 영상들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뭐 운동 삼아서 틈날 때 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다 이런 분도 네. 계시고요. 네. 물론 뭐 생업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시간 제약이 없고 쉽게 비교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네. 플랫폼 일자리 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양질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가가 워낙에 많이 뛰다 보니까 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부업에 뛰는 경우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일단 분석도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한 은행이 좀 발표한 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엔잡러 이야기를 좀 부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훨씬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 조사의 응답자들이 이제 응답을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창업 혹은 이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부업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으로 보이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이제 부업도 있었어요. 예, 미래 지향적이신 분들. 요즘 보면 주변에 유튜버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나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뭐 이제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들도 내 근데 성공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엔잡러 비중이 네. 이렇게 늘어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까지는 알겠지만은 사실 부업을 하는 만큼 힘을 쏟은 만큼 많이 좀 소득에서 벌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좀 벌었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일단은 부업으로 일 더 많이 한다고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게 일단 통계상으로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엔잡러에 이제 주업하고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이 295만 원이었는데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보다 노동 시간 14시간 이상 길었는데도 급여 이 버는 돈의 차이는 21만 원 정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시간당으로 환산해서 보면 한 가지 일만 했을 때는 뭐 한 13,000원 버는데 두 가지 일 했을 때는 그냥 시간당 16,000원 정도 버는 수준으로 급여 차이가 아주 이제 버는 소득의 차이가 이제 아주 크진 않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들이는 이 노력과 시간 대비해서 비례해서 이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놀면 뭐하니 땅 파면 돈 나오니 뭐 네.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큰 벌이가 안 되더라도 네. 앞으로를 위해서 경험치를 좀 쌓기 위해서 해보시는 분도 많고요.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트렌드 통계청 통계까지 해서 소식 전해드려봤고요. 끝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책 저도 아주 어릴 때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오체 불만족. 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로 맞습니다. 올라왔었던 이 책의 저자가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일본의 중의원 보궐선거에 나왔다. 이것도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네.
낙선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사실 이제 이 오토다케 1호타다는 그 전부터 좀 정계 진출을 여러 번 시도를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 제도 정격인데 일본의 중의원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참의원이 이제 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중의원이 하원의원 정도 되는데 어제 일본에서 이제 3개 지역에 이제 그 공석이 발생하면서 네. 여기 이제 중의원 보궐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오토다케 같은 경우에는 도쿄 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출마했는데 5위 기록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사실 오토다케 네. 히로타다라는 사람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의 학업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면서 네. 굉장히 그게 또 책으로 나와서 오체불만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됐었던 분인데 맞아요. 그러네요.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9명 중 5위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성이 워낙에 이제 이 세계적으로 사실 명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일본 정계에서도 오토다케에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러브콜을 보냈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 자민당이 오토다케 상원의원 공천 추진까지 했었는데 그때 딱 그 시점에 2016년이었는데 불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 불륜 스캔들이요?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이제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문이 이니까 정계 진출도 이제 없던 얘기가 됐던 건데 결혼 생활 중에 5명의 여성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2022년에 이제 참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예. 5% 득표에 그치면서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중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사실상 이제 집권 여당 자민당의 법여권 인사로 좀 분류가 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자민당 출신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막 해줬었거든요. 같이 뭐 지원 유세도 굉장히 자주 펼쳐주고요. 예. 그런데도 이런 지원이 무색하게 또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겁니다. 명성은 상당하지만 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고 그 스캔들이 꽤 문제가 될 만한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일본의 어떤 선거가요. 기시다 후미오의 이 정권에 운명이 걸려 있다. 네. 이런 선거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우선 결과를 보면은 자민당이 완패로 끝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개 이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오토다케가 출마한 도쿄 15구 포함해서 이 3곳의 선거구 모두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3개 선거구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원래 다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으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도쿄 15구하고 나가사키 3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민당 의원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비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지역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민당에서 좀 책임을 지는다는 입장에서 후보를 내지를 못했는데 한 곳, 그러니까 시마네 1구는 유일하게 이제 후보를 내긴 했고 여기에 정말 총력을 다 기울였었는데 여기에서도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번 뭐 선거는 뭐 2개 구에는 뭐 후보가 없었다고 치지만 사실상 이것도 뭐 패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 시마네 1구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겪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지금 뭐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뭐 기시다 내각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이 지지율이 20% 네. 이 정도는 거의 뭐 퇴진 수준이라고 할 만한데 예. 이렇게 선거에서도 완패하면서 이거 내각 유지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요. 네. 당장 이제 9월에 자민당이 이제 새 총재 선출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연 기시다 총리가 좀 출마를 할 수 있겠냐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혹시 출마를 하더라도 낙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모두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에서 다 졌기 때문에 네. 이런 여파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월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고 네.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네. 그래도 휴일이 5월에 꽤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돌아오면 어린이날 있고요. 네. 어린이날이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대체 휴일로 6일도 있고요. 월요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또 챙겨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과 관련된 휴일도 있고 대체 공휴일도 있고 또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쫙 붙여서 네. 연차까지 껴가지고 해외여행 준비할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 3번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6일 이제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고요. 네. 15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체 공휴일이 있는 5월 6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5월 3일이 금요일이고요. 예. 5월 4일이 토요일. 5월 5일이 일요일, 그다음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7월 7일과 8일을 이제 연차 쓰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부터 쭉 쉬어서 5.5일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연차를 2번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는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근로자이신 분들은 붙여서 아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계를 여행사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여행 쪽에서는. 왜냐하면 딱 그 하계 시즌 있잖아요. 예, 예. 여름휴가 시즌. 예, 이런 휴게 시즌을 맞이해서 그 전에는요 사실 여행 떠나는 분이 많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분기가 약간 비수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5월달이 좀 달랐어요. 작년 5월달에 물론 상황을 봤을 때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여행사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5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868%나 해외 여행이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통계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인이 있습니다. 워낙 그 2022년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은 조금 기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거 괜찮아? 이런 분들 네. 특히나 이제 미주 쪽을 한번 고려해 보셨던 분들 괜찮아?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걸요? 이게 올해 들어왔고 원달러 환율이 이게 변동폭이 지금 상승폭이 7%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 쓰는 나라에 가기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본토도 있지만 하와이, 사이판, 괌 이런 데도 대표적인 휴양지.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쪽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달러를 가지고 자국 통화로 환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또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좋죠. 사실상 지금으로는 딱 일본 여행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원화 약세가 이 정도로 사실 계속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장중 봤을 때 160엔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제 엔화 약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당분간 엔화 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 여행 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여행을 기획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는 통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 항공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는 노선, 가장 많이 나갔던 노선을 봤더니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이런 일본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또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엔화 약세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 일본 가시는 분 보니까요, 여행 가시는 분 엔저 때문에 가긴 가는데 하도 몰려서 비행기 값이 비싸대요. 비행기에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분이 계신데 어쨌든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가기는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환율이 올라서 여행 가는 게 좀 달러 봤을 때 망설여진다는 분 계시지만은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관광, 한국 관광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죠. 예. 사실상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위크입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이제 5월 6일까지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본에서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실제 이제는 일본의 한 여행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기간 동안 그 여행 목적지를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전체 20%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일본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겠다, 아니면 쉬겠다,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게 동남아시아보다 더 많았습니다. 대남보다 더 많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노동절 껴져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생각으로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7월부터 3개월간 해외여행 예약한 사람을 봤더니 31%가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봤을 때에 그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오시면 내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좀 아쉬운 점은 6호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6호는 이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얘기하는데 대신에 이제 1인 한 명이 들어오는 쌍커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1인당 씀씀이가 적어요. 확실히 6호가 팍 많이 쓰거든요.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6호가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단체 관광객은 6호, 개인 관광객은 쌍커. 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로카쿠. 그러니까 일본어로 얘기하면 여액이라는 뜻인데 여객이라는 뜻인데 이 로카쿠가 조금 지금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카쿠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일본의 이제는 여행객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또 일본 분들이 좀 이렇게 절약도 많이 하시지만은 또 올 때 또 쓰고 갑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가죽 제품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죽 제품 하시는 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여름 시즌이지만은 또 한 번 오실 때 또 이런 제품 사가고 가시거든요. 패션 쪽.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특히 화장품 쪽에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로카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여행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경상 수지는 잘 지금 최근에 와서는 좀 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고 거기서 서비스 수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여행 수지인데 여행 수지는 지금 계속 지금 1999년도 흑자 한번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쓰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는 게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여행 뭐 업계에서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1일부터 동행축제 들어가거든요. 중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여행객들 특히 우리 국내 내수 인바운드 여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여행도 이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동행축제에서 쇼핑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요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항공 그 공항에서 웰컴 행사를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이 환영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상품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장치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지방 공항들이 국제선 노선 확장했다는 소식들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국제공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국제공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뭐 국제공항 대표적인 게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 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노선과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은 공항이 어딜 것 같으세요? 보통 김포는 서울에 있잖아요. 김해는 이제는 부산 라인 쪽에 있고 어딜 것 같으세요? 김포 아니면 김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김포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이니까 더 많이 오지 않아? 그럴 텐데 김해공항이 김포보다 더 많습니다. 김해가 더 많아요. 네, 37개 노선에다가 운항 횟수가요. 516회요. 주당. 예, 근데 김포공항은 주당 202회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보다 더 많습니다. 김해공항.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김해공항이 주요 노선이 이제 도쿄라든지 오사카, 상하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많이 나가기도 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국제공항에 대한 그 사활을 지금 공항들이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김해공항은 아시겠지만 아마 부산 사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터미널 확장 사업 끝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청주공항도 지금 개항 이후에 최대치 이익을 내고 있고 해서 국제공항의 탈바꿈 눈에 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게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최근에 김해공항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주차장을 리모델링인데 무슨 특급 호텔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공항 네. 주차장이 그렇게 좋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확장 사업까지 끝냈고. 근데 지금 아까 비행기 값 얘기 잠깐 했는데 네. 표값 이게 지금 유가의 영향도 좀 포함돼서 이 좀 더 비싸진 면이 있다. 맞나요? 예, 유류할증료죠. 예. 유류할증료가 이제는 올라섰는데 사실상 지금 유가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요. 일단은 매출 원가의 30%가 항공유 구입에 쓰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또 하나가 항공사들의 그 비행기가요. 대부분 보면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리스료가 이제 치솟아요. 사실상 유가가 뛰면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항공사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장기 노선들, 그러니까 큰 대형 이제 비행기로 이제 장기 노선을 날랐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단기 노선 중심으로 갑니다. 왜? 기름이 덜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단기 노선 중심으로 지금 좀 하고 있고 특히 대형기 같은 경우는 리스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항공사 입장에서는 단기 노선에 좀 중소형 비행기로 해서 이제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혜택이 더 많겠구나. 실제 항공사들이 이런 단기 노선 쪽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라인 이쪽 노선으로 이제는 이벤트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여행을 막 가고 싶고 하지만은 환율이 또 고환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만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환전을 조금 알뜰하게 하셔야 될 텐데. 또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누가 요즘에 돈을 받고 그냥 카드 아주 여행용 트래블 카드 좋은 거 많은데 이런 분들 많죠? 맞습니다. 실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드사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트래블 카드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카드사마다.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산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이제는 없는 카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회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현지에 가서 자동 ATM기 있잖아요. 현금 찰 때 수수료도 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모 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카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여행 가셨을 때 현금보다는 요즘에 카드 들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카드가 이제 트래블 카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카드를 준비하셔서 해외 여행 잡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카드사들도 요즘에 이벤트 또 많이 해요. 여행 시즌 돌아오다 보니까 바캉스 시즌 맞이해서 이런 혜택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팁 좀 주신다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분들에게 주실 만한 팁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환전 수수료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환전 수수료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전 수수료가 되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카드사들이 은행과 요번에 조인을 해갖고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누려보시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혜택도 있지만은 공항 라운지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카드사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카드사마다 혜택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금융 상품들 중에서 바캉스 시즌 맞이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발품을 파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혜택을 체리피커처럼 골라 잡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돈워리 코너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8016님 KBS 1라디오 방송 오랜만에 듣는데 정치 경제 다방면으로 방송해주니 흠뻑 빠져드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624님 뉴스레터 K 포레버 9588님 일 마치고 퇴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반갑게 뉴스레터 K가 흘러나와서 지친 하루 보상받는 기분을 하고 있네요. 이 문자가 오히려 저에게 보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코너 말씀드리면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신 분들 위해서 끝곡으로 노래 준비했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